이제 제4회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다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와 주세요. 자, 21번 문제.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급조치로 이제 뭘 하면 안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여성일 경우에는 임신의 가능성과 생리주기 등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 그쵸? 임신 때문에 복부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주기랑 임신 가능성, 가임기 여성인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여성일 경우에는. 통증의 위치와 유형 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복부 통증 말고도 다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의 위치가 하복부라고 말하면 요로결석이나 골반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측 하복부가 아프면 골반염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문제에서. 자, 천공성 복막염인 경우에는 수술 없이 통증 치료가 적극적인 수행요법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거는 틀렸죠. 천공성 복막염이 뭐예요? 이미 구멍이 뚫렸어요. 뭔가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돼요.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답입니다.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지금 뚫린 곳을 막아주던지 아니면 그 장기를 적출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공성 복막염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 과식, 특히 자, 알코올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방질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한 경우에 발생을 한대요. 자, 알코올과 지방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과식을 잘 기억을 하세요. 통증은 경미한 통증에서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격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위쪽 복부나 배꼽 주위에 등 쪽이나 옆구리로 뻗어나갈 수 있다. 자, 이게 그 통증의 양상이 이걸 제가 왜 두 개의 알코올이랑 이 지방 시기를 잘 체크하라고 했냐면 통증의 양상이 급성 충수염과 급성 췌장염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달라요. 그쵸?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했거나 지방질이 많은 게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급성 췌장염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통증의 양상이 비슷하다고 급성 툭주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고 급성 충수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인까지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거는 급성 췌장염을 설명하는 것이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관석에 대한 치료는 보존요법과 기계적 제석 그리고 충격파 쇠석술 수술요법 등으로 시행한다. 요관석이 뭐 쉽게 말하면 요로결석 말하는 거죠. 그쵸? 주로 남성한테 잘 호발이 됩니다. 치료에 대한 분류로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 요석의 위치와 크기를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뭐 충격파 쇠석술을 하든 기계적 제석을 하든 약물을 먹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요로결석은 생각보다 재발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혹시 이렇게 요관석이 있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과거력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요로감염의 유무는 치료에 대한 분류로서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요로감염의 분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유무는 여기에 대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신손상의 정도는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될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분류로서 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요로감염은 따로 보지 않아요. 진단은 늑골 척추각의 타진을 탁탁 쳐봐서 통증의 유무 보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자, DIC라고 부르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응고 촉진 인자가 뭔가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이게 혈관 내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혈전을 형성하고 부종, 순환 방해, 그리고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DIC라고 합니다. 응고 촉진 인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들어가게 되냐? 보통은 뭐 수술 또는 감염
약물 이렇게 어떤 급성적인 이유로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지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성열성 유전으로 남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혈우병이에요. 남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제 혈우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혈우병은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얘는 제8인자 그리고 얘는 제9인자를 통해서 혈우병이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요. 이거 왜 설명을 드리냐면 밑에 제8인자의 응고활성 감소, 잇몸 출혈이 특징. 자, 이것만 나타나 있으면 이것도 같은 혈우병의 설명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유전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잇몸 출혈과 점막 출혈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에요. 이거는 무슨 질환이냐면 본 빌레브렌트 병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설명이 있어요. 제8인자의 응고활성 감소로 똑같이 생기는 겁니다. 혈우병보다는 일단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요. 똑같이 8인자의 응고활성이 감소가 돼서 생기지만 얘는 유독 잇몸이나 이렇게 점막 같은 이런 데 출혈이 나는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니네요. DIC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아니고. 자, 항혈소판 항체에 의해서 혈소판이 지금 막 파괴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항혈소판 항체에 의해서 내 혈소판이 막 파괴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내 몸인데 나를 그냥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혈소판을 막 파괴시켜요. 이것도 DIC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뭐냐? 전신의 작은 혈관 내에서 혈전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혈전이 형성이 돼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작은 혈관에 가서 콱 막혀가지고 그쪽에 이제 더 이상 순환이 안 되게 해서 막 부종을 일으키게 하고 더 큰 응급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걸 DIC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각종 질환에 대해서 혈관에 관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제1형 과민 반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자, 제1형 과민 반응 뭐예요? 아나필락시스. 대표적으로, 그쵸? 제1형 감염은 즉시형 과민 반응으로 불리며 이거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페니실린 알러지. 제일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죠. 페니실린 알러지에 페니실린 쇼크 있으신 분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페니실린에. 그쵸? 그래서 페니실린 알러지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속하기 때문에 제1형 과민 반응에 속합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예요? 면역복합체예요. 면역복합체. 면역복합체 반응. 이거 뭐예요? 자가면역이죠? 이거 3형. 여기 또 뭐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죠. 기관지 수축에 의한 호흡장애, 천식도 어떤 알러지원에 의해서 천식 발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관지 경련으로 인해서. 그쵸? 기관지 수축 때문에. 자, 그래서 디귿도 1형 과민 반응에 속한다. 접촉성 피부염은 몇 형? 4형. 얘는 지연성, 세포 매개성. 그쵸?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제1형부터 4형까지 과민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1형 과민 반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기억과 디귿을 찾아볼까요? 답은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법정 감염병에 분류해서 치명률이 높거나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즉시 신고래요. 즉시 신고. 뭔가 말만 들어도 응급일 것 같죠? 그쵸? 이거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 몇 급이에요? 1급 감염병. 자, 1급 감염병. 어지간한 거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결핵과 콜레라는 몇 급이에요? 얘는 결핵이랑 콜레라가 1급인가요? 결핵 걸렸다고 누가 막 격리시키고 막 즉시 신고하고 막 그래요? 안 그러죠? 결핵과 콜레라는 2급. 자, 파상풍 그리고 크로이츠벨트 야코병. 이거 크로이츠벨트 야코병은 뭔지 아시죠?
해외 소 먹으면 걸린다고 하는 그 뇌 구멍 난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광우병.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해요. 광우병. 파상풍이나 크로이시펠트 야쿠병은 몇 급? 얘는 3급. 자, 매독과 클라미디아 감염증. 매독 걸렸다고 해가지고 막 집에다가 격리시키고 즉시 신고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그러면은 1급은 아니겠네요. 매독이랑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이거는 4급 감염병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자, 앞쪽 모의고사에 감염병 종류에 대해서 표를 떡 붙여드렸고 2급에 원숭이 두창이랑 코비드19 추가시켜서 23종으로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감염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염이 굉장히 중요시됐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되는 보호구의 장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에볼라 탄저 몇 급? 1급. 디프테리아, 리프트벨리아 몇 급? 1급. 자, 그럼 답은 리을, 미음. 답은 1번이겠네요. 1급 감염병이라서 답은 1번. 그쵸?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독극물 복용 시에 구토를 유발할 수 없는 경우. 자, 독극물을 복용하면 이제 구토를 막 유발해서 독극물을 뱉어내기도 하죠. 그런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토를 유발하는 금기증이 있습니다. 금기증이 있어요. 유발할 수 없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자, 표백제, 그리고 방향제, 세척제, 제산제가 있어요. 답은 몇 번이다? 3번, 세척액. 자, 이런 강산이나 강알칼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구토를 유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토가 나오면서 식도 점막이 다시 또 손상을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토를 유발할 수가 없어요. 구토 유발하면서 기도랑 식도가 다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토를 유발하는 금기증이 되고 있고요. 밑에 팁을 보면 구토 유발 금기 환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구토 유발 금기에 해당되는지 잘 파악하고 계세요.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자, 약물 중독 시에 응급처치로 옳게 연결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중독이 됐어요. 약물 중독. 구토 유발, 의식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스 반사가 없는 환자에게 실시한다. 이거 맞아요? 의식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스 반사가 없는 환자는 구토 유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위세척을 해야죠. 그쵸? 구토 유발을 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의식 없는 사람 다 기도 흡입이 돼서 기도 막히고 숨 못 쉬고 호흡 곤란온다고 했죠. 절대 의식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뭘 먹이거나 구토를 유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수분 및 전해질 공급, 호흡을 조절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호흡을 조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산소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해야겠죠. 기도를 유지하거나 해야겠죠. 수분 및 전해질 공급은 아니에요. 자, 설사 촉진, 독극물 제거 후에 환자의 빠른 회복을 기대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쵸? 설사를 촉진한다고 해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쵸? 해독제 사용. 해독제는 치료제 외에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해독제는 이제 막 어떤 환자가 증상이 있죠.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 환자한테 어떤 치료제를 줘봤더니 그 치료제에 너무 드라마틱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의식저하랑 호흡곤란 막 이런 사람이 왔어요. 약간 의식이 막 몽롱해요.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막 촉진시키고 좀 의식을 깨워보려고 날록손을 줬어요. 이거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날록손을 줬더니 날록손에 막 너무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해서 환자가 호흡을 막 하면서 의식이 번쩍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이 환자는 어떤 약물에 중독됐나 진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마약성 약물에 뭔가 중독이 됐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해독제 사용할 때는 치료제 외에 또는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옳게 연결된 거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보도록 할게요. 교상을 입었을 때 국소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교상 뭐예요? 교상 칵 물렸어요. 그쵸? 절지동물 등에 의한 물림, 찔림, 뱀이나 동물에 의한 물림 이런 것들을 교상이라고 해요. 자, 국소적인 반응은 뭐냐면 정말 딱 그 물리거나 찔린 딱 그 부위에 생긴 반응을 국소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그 외에 나머지 부위에 생긴 거는 전신적인 반응이라든지 독성 반응이라든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딱 그 부위에만 생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오심? 물렸는데 토해요?
이거 아니죠? 부종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모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기한테도 물려도 하다못해 빨갛게 부풀어 오르죠. 그쵸? 뱀한테 물려도 부풀어 올라요. 독성 있는 애들한테 물리면 부풀어 올라요. 바로 그 부위가 부풀어 올라요. 간지럽죠? 발적되죠? 열감 있죠? 부종 생기죠? 그런 걸 국소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 오심, 구토, 실신은 이런 애들은 전신적인 반응이거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소적인 반응을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심, 구토, 실신 이런 애들은 독성 반응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전신적으로. 전신적 반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쵸? 물렸는데 괜히 토하겠어요? 뭔가 전신적인 안에서 독성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심, 구토, 실신 등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상을 입었을 경우에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핀셋을 사용해서 제거한다. 맞아요? 핀셋을 사용해서 벌침을 쏙 뽑아내는 게 정말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지침에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제가 벌침을 제거해 본 적은 사실 없어가지고 저도 좀 재밌긴 했는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제거하래요. 부드럽게 제거한다. 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제거하라고 지침에 정말 딱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지침을 한번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핀셋 같은 이런 날카로운 것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물린 곳에 그 더 심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핀셋을 사용해서 제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곤충에 물렸을 때는 얼음팩을 적용한다. 곤충에 물렸을 때는 얼음팩을 적용해요. 독사에 물렸을 경우에도 독사에 물렸을 경우에는 얼음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아요. 독사에 물렸을 때 얼음팩을 적용하면 그 독사에 물린 그 조직이 더 괴사만 되지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는데요. 곤충에 물렸을 때는 그 얼음팩을 적용하면 그게 좀 약간 진정이 부종이나 발적이나 열감이나 아니면 가려움증이 진정이 되는데 독사에 물렸을 때는 얼음팩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 조직의 괴사를 그 독이 퍼지면서 그 조직도 같이 괴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얼음팩을 적용하지 않고 동상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도 못하고 절대 얼음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뱀에 물렸을 경우에 독사 똑같죠?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왜냐면 이제 독이 막 퍼지니까 최대한 부목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에요.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 이렇게 얼음팩을 적용한다거나 물린 부위를 마사지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아까 솔베간팽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물린 부위를, 독이 있는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문지르면 오히려 그 독이 더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하고 문지르거나 절대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중 빗줄혈의 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쵸? 코피잖아요, 코피. 자, 빗줄혈이 단시간에 그쳤을 경우에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죠? 단시간에 그쳤을 경우에는 병원에 갈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장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막 덩어리 같은 출혈이 막 나요. 그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겠죠. 기도 폐쇄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맞고요. 빗줄혈의 혈액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환자의 자세는 앉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인다. 우리가 이게 지금 되게 반대로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쵸? 코피가 나면 코를 잡고 뒤로 이렇게 누르죠. 그쵸?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뒤로 꿀떡꿀떡 넘어갈 수가 있어요. 피가. 그러면 기도 폐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막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앉게 하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누르고 지혈하는 거예요. 코피가 났을 때는. 아시겠죠? 자, 국소적인 냉각치료 또는 환자의 코 위에 얼음물 주머니를 놓으면 지혈에 도움을 준다. 그쵸? 얼음팩을 하면 일단 혈관 수축이 일어나죠. 거기가 차가워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혈 작용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혈압이 높으면 환자를 일단 안정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보기의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기가 다 빠져버렸네요. 보기의 설명이 가르치는 질환은 자, HLA-B27 유전자. 와, 이거 나오면 이거는 그냥 1초 컷으로 사실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풀어도 돼요. 이런 거는 사실. HLA-B27 유전자는 뭐예요? 이거 강직성 척추요. 그쵸? 깊은 연관이 있으며 주로 엉덩이의 천장관절과 척추관절을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관절 질환 중에 하나죠. 그쵸?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HLA-B27 유전자. 굉장히 얘는 그냥 얘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1초 컷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다음 중 이물질로 인한 소화의 기도 폐쇄 시 완전 폐쇄로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자, 소화의 기도 폐쇄는 완전 폐쇄와 불완전 폐쇄로 나뉠 수가 있죠.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폐쇄와 불완전 폐쇄의 증상이 뭐니? 이걸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기침을 못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누가 봐도 완전 폐쇄죠. 그쵸? 기침을 하고 목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뭔가 지금 기도에 그래도 약간의 뭔가 틈이 있는 거예요. 기침하고 목소리가 나오는 건. 청색증은 완전 폐쇄의 증상입니다. 얼굴이 파래지는 거죠. 이제 호흡이 안 돼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자, 쌕쌕거리는 천명음. 이것도 기도가 완전 폐쇄는 아니지만 불완전 폐쇄. 기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으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휘휘 지나가는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는 게 쌕쌕거리는 천명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불완전 폐쇄로 봐요. 그럼 답은 뭐다? 기억 디귿.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도 완전 폐쇄가 확인되는 1세 미만 소아에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포인트는 1세 미만. 1세 미만 소아와 1세 이상 소아에게 하는 응급처치가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 다 알죠? 1세 미만 소아에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옳은 거는 뭐예요? 5 등 두르기, 5 가슴 두드리기, 5등 5가 5번 등 두드리고 5번 등 두드리고 5번 가슴 누르기 이렇게 하는 것을 1세 미만 소아에게 합니다. 기침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게 1세 미만한테 들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1세 미만 소아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겠죠. 하임리히법은 1세 미만 소아에게 하지 않습니다. 1세 미만 소아는 내부 장기가 아직 자기 몸보다 커요. 특히 간 같은 그 장기들이 크기 때문에 이 하임리히법을 이용해서 복부 압박을 하게 되면 내부 장기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임리히법을 이용하는 것은 1세 이상 소아한테 합니다. 그래서 1세 이상 소아한테는 5등 5복. 그렇죠? 5번 등 두드리고 5번 복부 압박하고 이렇게 하죠. 1세 미만 소아한테는 5번 등 두드리고 5번 가슴 누르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복부 압박을 하지 않아요. 이 1세 미만 소아한테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두 개가 다르니까. 자, 마질겸자를 이용한 제거술은 특별히 완전히 의식 있는 환자에게서 기도의 어떤 이물을 제거할 때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런 기도의 완전 폐쇄가 확인되는 1세 미만 소아한테는 이런 마질겸자를 이용한 제거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소아 외상 시 적절한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아 외상 시 적절한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 기도 폐쇄와 의식이 있는 환자는 경추의 중립적인 배열을 유지해서 기도를 최적화한다. 이거 맞죠? 늘 경추. 이 목은 늘 항상 잘 고정하고 유지해줘야 돼요. 고정과 유지와 배열이 중요. 이게 틀어지면 이 밑에 있는 신경과 다른 것들이 다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신경 손상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추에 손상이 왔을 때는 고정과 유지, 배열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기도를 최적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소아기도의 가장 좁은 부위는 어디다? 윤상연골 기억하세요. 소아기도의 가장 좁은 부위는 윤상연골이며 튜브와 자연적으로 잘 밀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의식이 있어도 기도 확보를 위해서 구강기도기를 삽입한다. 의식이 있으면 굳이 기도 확보를 위해서 구강기도기를 삽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이거는 3번.
호흡부전에 소견이 있는 소아는 기관 내 삭관이 적응이 된다. 호흡부전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기관 내 삭관을 시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응급분만 시 태반 만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 요 문제도 중요하게 잘 보세요. 개정된 지침에 있었으니까. 태방 만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궁 수축, 구형의 단단한 자궁. 태방까지 다 만출이 됐으면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구형의 단단한 자궁이 만져져요. 자궁이 막 물렁물렁하면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면서 자궁에 출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질출혈, 당연히 있겠죠. 자궁 저부가 어떻게 돼요? 하강이 아니고 올라가요. 상승됩니다. 자궁 저부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하강까지 쭉 내려왔다가 태반까지 다 만출이 되고 나면 자궁 저부가 다시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이게 3번. 제대 늘어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태반 만출 후에 자궁은 배꼽 부근에서 공처럼 딱딱하게 만져져야지 자궁 수축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반은 의료 적출물이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환자랑 같이 이송을 합니다. 인계를 합니다. 태반이 만출된 이후에는 출혈을 줄이고 자궁 수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궁의 위쪽 마사지를 해요. 이렇게 구형의 단단한 자궁이 있을 때, 늘어지거나 부들부들하거나 출혈이 있을 때는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두세요. 36번에 별표해 두시고 2번, 3번 잘 읽으세요. 자, 다음 중 자궁의 임신의 증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궁의 임신은 원래 착상이 자궁 안에 이렇게 자궁 내막에 딱 돼야 되는데 이 옆에 다른 부속기관에 되는 거예요. 이런 나팔관. 난소가 이렇게 있죠. 배란이 돼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기에 딱 잘 착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데 이렇게 막 착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통증이 있습니다. 자궁의 임신의 증상은 진짜 배가 엄청나게 아파요. 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요. 자, 그 증상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보도록 할게요. 과다월경. 자궁의 임신의 증상은 과다월경은 아니에요. 과다월경은 언제냐? 얘는 자궁 근종 있을 때. 그리고 골반 압박감도 마찬가지로 자궁 근종이 자궁에 여기 자궁도 이제 그 하나의 근육 기관이잖아요. 이 안에 근종이 생기면서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면 복부가 너무 커진 사람은 복부가 튀어나올 정도로, 똥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근종이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골반 압박감과 복부 압박감이 생기면서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그 과다월경이 나타납니다. 월경을 할 때 계속 너무 심하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궁의 임신의 증상이 아니라 자궁근장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흑갈색 출혈이 자궁의 임신의 증상은 흑갈색 출혈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자궁에서 나타나는 이 피는, 출혈은 여기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붉은빛, 선홍빛을 띠어요. 그런데 이런 위쪽 기관에서 나타나는 건 이미 여기서 출혈이 돼서, 여기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돼서 여기를 다 흘러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혈이 됐는데 이 출혈에서 밖으로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 색깔이 점점 검맣게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궁의 임신 증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 이런 난관 같은 데 착상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난관이 작은데 착상이 됐으니까 점점 난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쪽에 출혈이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출혈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런 흑갈색의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흑갈색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복부의 통증이 엄청나게 많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이게 여기에 착상이 되면서 이제 난관이 막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하복부 팽만과 가스 차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 답은 3번. 자궁의 임신으로 복통이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약물 치료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무조건 복강경이나 아니면 개복술해서 자궁의 임신 이쪽을 이렇게 절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치료 방법이 복강경이나 개복술을 이용해서 자궁에 임신된 것을 이제 절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걸리면 안 되는 질환이죠. 그렇죠?
자, 다음 보기에 설명이 나타나는 정신장애. 자, 정신장애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고, 의식, 기억, 지각, 지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이 나타나는 정신장애는 뭘까요? 환경 내의 여러 물체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감각 처리의 결함에 따른 장애이며 착각과 환각이 포함된다. 착각과 환각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지각장애. 그쵸? 착각과 환각이 포함되니까 이것은 지각장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주요 정신장애의 종류를 팁에다가 아주 잘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것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동 이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한테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다시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처치는 현장 안전 확보, 환자 안정화, 환자 임상 평가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처치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행동 이상을 보인다고 막 열정적으로 막 다가와서 막 환자를 막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거나 제압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나의 안전도 우선 최우선시 돼야 돼요. 늘 항상. 현장 안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진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임상평가해요. 임상평가거나 이제 처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자, 현장 안전 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구급대원은 환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행동 이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런 흉기나 아니면은 난폭하게 굴 수가 있거든요. 뭐 정신과 진료를 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막 그 환자한테 칼에 이렇게 흉기에 휘둘려서 이렇게 다치시거나 뭐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막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의 안전의 확보가 좀 되기까지는 환자랑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막 다가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흉기나 막 난폭한 물건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구두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해서 신체 구속을 수행해요. 구두로 아무리 얘기를 했어요. 달래고 자 이러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동물처럼 뚝씩 하고 마취총을 쏴요? 아니겠죠.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해요. 우리가 막 다가가서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이제 환자한테 통제를 합니다. 환자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 4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일단 3번이겠고요. 4번. 자살 시조자 등 출동 시에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시도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로 통보를 해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살 시도자가 있으면 원래 개인정보 그렇게 막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유출하면 안 되고 비밀 누설의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로 이 정신건강센터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해설에 읽어보시면 정신보건위기 개입 서비스 연계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센터 정보 제공 의무라고 해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광역정신복지보건센터에 자살 시도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화로 통보를 해야 돼요. 개인정보 제공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예외사항이 있어요. 별표 2개를 치시고 예외사항을 꼭 기억을 하세요. 뭐가 있어요? 관련 기관이 이미 도착했어요. 이미 이 자살 시도자가 있는 거를 막 옥상에서 나 뛰어내려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이미 이쪽에서 건강복지센터에서도 같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그 현장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내가 꼭 개인정보를 여기다가 안 알려줘도 되고요. 같이 있는 경우, 이미 현장에 도착한 경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 14세 이하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만 14세 이하의 경우. 는 법정 대리인이 나는 이거 개인정보 하는 거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만 여기 이 센터에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싫다. 나는 우리 아들 여기 이거에 등록하는 거 싫어. 절대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다 정보 제공을 해버리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일하실 때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사회 40번의 고지가 보이고 있어요. 노인 환자에게서는 자동차 사고와 같은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중 노인 환자의 특성 및 응급처치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화가 진행될수록 측면 또는 말초 시야가 감퇴하여 측면 충돌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측면과 말초 시야가 감퇴를 해요. 그래서 측면으로 오는 충동 사고를 잘 피할 수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균형과 운동 감각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충돌 사고 같은 것들을 잘 유발시킬 수 있죠. 자, 쇼크 시 저혈압과 빠른 맥이 일반적 징후이나 노인의 경우 쇼크의 일반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노인 환자는 쇼크 상태로 가정하지 않고 처치한다. 답은 2번이죠. 틀렸어요. 자, 모든 노인 환자에게서 노인 환자와 젊은 환자, 소아 환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노인 환자는 젊은 환자와 이런 청소년, 소아 환자들에 반해서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있었던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워낙에 먹고 있었던 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저혈압과 빠른 맥이 일반적인 징후로 나타나는데 노인한테 이런 일반적인 징후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인 환자는 다 쇼크 상태로 가정을 하고 응급처치를 시행을 합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쇼크 시 저혈압과 빠른 맥이 일반적 징후인데 노인의 경우는 젊은 환자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만성 심질환 등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빠른 맥이 나타나지 않아요. 쇼크의 일반적인 징후가 없어요.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약을 그렇기 때문에 쇼크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약물이나 다른 어떤 자기의 질병 때문에 이게 가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모든 환자는 쇼크 상태로 가정을 하고 처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없다고 그렇게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 자, 목뼈 손상은 가장 흔한 손상으로 노화로 뼈가 약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목뼈 고정 장치를 적용한다. 맞아요. 목뼈 손상은 흔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다 생길 수 있죠. 뼈가 굉장히 잘 부러져요. 골절이 잘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뼈 고정 장치를 잘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손상은 젊은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만성질환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골다공증이나 이런 노화로 인해서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 같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해서 외부 손상이 나타나게 되면 젊은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게 되어 있어요. 노인 환자분들은. 네, 이렇게 오늘 사회 모의고사까지 문제 해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회 모의고사 드디어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면서 모의고사 해설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